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책 5수레입니다. 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4권 추동궁 마마 10번째 이야기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주한상을 받은 방원은 말없이 마시기만 했다. 정빈, 민씨는 조심스럽게 잔을 채웠다. 숙번은 숨을 죽인 채 그런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다. 내명부의 기강이 말이 아니에요. 빈궁은 뭘 하고 계시었소? 내명부의 기강이야 중전께서 다스릴 일이 아니옵니까? 찌르듯 물어오는 세자의 음성 못지않게 정빈의 대답도 싸늘했다. 세자는 그 같은 정빈을 무섭게 쏘아보았다. 저하, 중궁에 힘이 없음이 아니옵니까? 세자는 어이없다는 듯 잔을 비웠다. 그리고 숙번에게 일렀다. 숙번, 너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내가 세자의 처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나를 섬긴다고 하겠느냐. 저하, 소인은 소인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믿고 사임하고자 하옵니다. 방우는 들고 있던 술잔을 소리가 나도록 놓았다. 사임이라니 신은 쉬고 싶사옵니다. 신을 편안히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람 동지총재 정빈 민씨도 말리듯 입을 열었다. 숙번은 이미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일이라 거침없이 사임의 변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저와 신은 지난 세월 동안 두 분 마마의 지극한 은혜를 입어왔사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소인은 두 분 마마를 위한 일이라면 언제나 목숨을 내걸었사옵니다. 그만. 세자가 손을 들며 숙번의 말을 제지하여 했으나 숙번은 멈추지 않았다. 저하, 지난 세월은 힘으로 다스려야 하는 시절이었사오나 지금부터는 덕으로 다스려야 할 것으로 아옵니다. 신의 직이 높은 것은 저하께 누가 될 것으로 아옵고 신의 학문과 경륜으로는 더 이상 저하를 보필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윤호해 주시옵소서. 세자는 숙번의 진지함에 놀라고 있는 듯했다. 저하, 신은 정사 2등 공신의 장롱만으로도 여색을 편안히 살 수 있사옵니다. 염치 없는 말씀이오나 신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더러 떠나가라 아니했는데 어찌하여 내가 먼저 떠나가려 하느냐. 소임이 끝났기 때문이옵니다. 더 이상 저의 은혜를 은혜에 누를 끼치고자 하지 아니함이옵니다. 허허허, 내가 무슨 누를 얼마나 끼쳤기에 누라 하느냐. 오늘 고란에서 있었던 내시와 상궁들의 행태는 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옵니다. 세자와 정빈은 놀라운 시선을 부딪힌다. 능히 그럴 수 있는 의인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저하께서는 늘 장부는 물러날 시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사옵니다. 아직도 신이 앞장을 서서 싸울 일이 있다면 저하께서 물러가라 하시어도 신은 물러가지 않을 것이나 지금은 저하의 밑에 학문과 경륜이 높은 신하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아옵니다. 신은 그 점이 모자라옵니다. 열변은 아니었어도 설득력은 있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저하, 보위에 오르실 날도 멀지 않았사옵니다. 원하옵건대 옥체를 보전하시옵소서. 세자는 술잔을 비웠다. 숙번의 모습이 대견했다. 정녕 그러하느냐? 그러하옵니다. 저하, 서운하지 않느냐? 무거운 짐을 벗음이옵니다. 허허허. 세자는 웃었다. 무지한 사람일수록
벼슬을 놓지 않으려는 세태에서 숙번과 같은 생각을 갖기란 쉽지 않다. 세자는 숙번의 그 점이 흡족하리만큼 마음에 들었다. 내 소망을 거두리라. 다만 내가 너를 다시 써야 할 때 너는 지체 없이 출사를 해야 할 것이니라. 이 점을 약조해 주겠느냐? 숙번이 대답하지 않자 세자는 말을 이었다. 또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 지체 없이 나에게 고해야 할 것이니라. 나는 내 당부를 어김없이 거둘 것인즉 돌아가 편히 쉬도록 하라.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다음 날 이숙번에게는 안성군이라는 군호가 내렸다. 엄청난 예우가 아닐 수 없었다. 숙번의 도련한 사임으로 세자의 덕망과 사심없음에 빛을 더하게 된다. 그러나 안성군으로 봉해진 이숙번은 사랑방에 앉은 채 막강한 힘을 과시하며 당대 제1의 세도로 등장하게 된다. 세자 방원은 후일 보위에 오른 다음에도 숙번의 당부만은 저버리지 않았다. 우정이라기보다는 의리라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관계는 숱한 일화를 남기면서 오랫동안 지속되기에 이른다. 숙번이 세자의 곁에 있을 때를 힘으로 뭉친 집단이라 할 수 있다면 숙번이 떠나간 세자의 주변은 학문과 경륜의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세자가 서연에 나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서연관과의 대자를 낙으로 삼을 만큼 자주 했기 때문이었다. 6월이 되자 날씨는 무더워졌다. 전신이 땀으로 흥건해지는 찐득한 날씨였는데도 세자는 서연에 들어있었다. 강론에 열중하고 있으면 무더위도 가셨다. 그만큼 세자는 서연관들의 강론에 열중했다. 그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행동이 늘 앞서 있었다. 그러한 자신이 강론을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또 자신의 포부와 의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도 안승맞춤이었다. 아직 이 나라는 보다 많은 인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변방을 튼튼히 하는 무관, 나라의 근본 사상을 초안하는 학자 등 그 사람들의 등용은 물론 이미 그 귀재를 크게 인정받은 사람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등용되지 않은 자, 가벼운 지혜로 유배된 자, 또는 초야에 묻힌 자 등 많은 이들이 있을게요. 꼭 천거할 만한 자가 없겠소이까? 하윤이 대답한다. 저하, 신이 알기로는 귀양간 사람은 그만한 까닭이 있었을 것이고 그 죄의 경중을 다시 따져보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라 감히 천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야에 묻힌 인재로 다시 등용시킬 만한 자는 운곡, 원천석, 서견, 야은, 길재 같은 이가 있을 것이온데 다같이 고려의 신하임을 자처하며 은거한 자들이라 천거할 수 있을지 의문이옵니다. 세자는 잠시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전 왕조 고려의 신하가 되기를 자처했던 인재들을 죽음에 이르게 해온 방언이었다. 개국 전에는 정몽주가, 개국 후에는 이색이 방언의 명으로 죽게 되었다. 모두가 조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하나, 지금은 다시 그런 인재들을 회유하고 등용해야 할 시기이기도 했다. 세자는 말을 잇는다. 하공의 말을 듣고 보니 과연 그러합니다. 지난 개국 초에 치악산에 가서 운곡 선생을 배려했을 때도 선생은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 절개는 가상하고 그 학문은 너무 아까운 것이라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인재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요. 한데 요즘 야은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요? 혹 아는 사람이 있소이까? 야은 길재는 방원이 사저에 있을 때 태학에 나가 글을 읽을 무렵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다. 방원에게 다른 마음이 있음을 알고부터 두 사람은 멀어졌지만 방원이 알고 있는 길재는 참으로 강직한 사람이었다. 조금만 마음을 돌려준다면 크게 등용시킬 만했기에
방언은 그에 대해 물어본 것이었다. 신이 바로 야은과 동향입니다. 대답한 이는 전가식이었다. 오호, 그렇군요. 어서 야은의 일을 알고 있는 대로 말해 주시오. 신이 알고 있기로 야은은 근자의 선주의 집에서 노모를 공양하며 지내고 있다 하옵니다. 이어서 전가식은 길제의 효행에 관한 일을 소상히 들려주었다. 길제의 아버지 길원진이 송도에서 벼슬을 할 때 고향의 철을 두고 또 노씨에게 장가를 갔다. 길제의 어머니가 그것을 원망하며 울부짖기에 길제가 간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그 남편과 부모가 혹 옳지 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경륜의 변고는 성인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마는 다만 정당하게 처신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감동했다. 하루는 이렇게 말하고 길제는 길을 떠났다. 어머니, 아버지께 오래 문안드리지 않음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옵니다. 길제가 스승 박분과 함께 송도에 갔는데 노씨가 간혹 못마땅하게 말을 하여도 전혀 화를 내지 않고 효도를 극진히 했다. 노씨는 길제의 효성에 감동하여 자기 소생과 다름없이 대접해 주었다. 길제가 선주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 김씨의 나이 60이 넘어 있었다. 스스로 보살펴 어머니의 이부자리를 몸소 개고 표고하였더니 처와 자식들이 만류했다. 어머니께서 지금 늙으셨으니 후일에 어머니를 위하여 이런 일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길제의 이 말이 귀감이 되어 그 부인 신씨 또한 몰래 자신의 옷가지를 팔아서 시어머니를 봉양하였으며 시어머니가 그 일을 모르게 하였다. 야은의 이러한 효성은 이미 그 지방을 중심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줄 아옵니다. 전가식이 이야기를 끝내고 고개를 숙였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니요.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 야은이 더욱 보고 싶어지는구려. 어떻습니까? 야은을 등용시켜 봄이. 방언이 감탄하여 하윤을 돌아보았다. 야은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뜻을 굳게 가진 자라 뭐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만 한번 불러올려 벼슬을 제수해 봄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하옵니다. 하윤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언은 벌떡 일어섰다. 갑시다. 주상 전하께 추청하여 야은을 불러 올리도록 합시다. 그가 일단 마음먹은 조정의 일은 며칠 안으로 정해지게끔 되어 있었다. 정종은 세자가 들어있다는 말을 듣고 겁이 덜컥 났다. 이질환을 불러 전우의 뜻을 얼핏 비친 이후로도 세자가 걸어오는 소리가 마치 보위를 이어받기 위해 걸어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종은 애써 근엄한 표정을 지었다. 보위에 있는 이상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힘을 펼쳐 보이고 싶었다. 세자 어서 오시게. 전하, 신 한 가지 주청이 있어 왔사옵니다. 아직 인재가 필요한 이때에 초야에 묻혀 지내는 인물을 천거하옵니다. 누굴 이르는 말이오? 야은 길제이옵니다. 그에게 봉상박사를 제수했으면 하옵니다. 편전으로 걸어오는 동안 길제에게 내릴 직책까지 생각해놓은 방언이었다. 내가 알기로는 길제가 세자와는 동문수학이나 그는 고려의 유신임을 자처하여 은거해온 사람이 아닌가 그러하옵니다. 구태여 그런 자를 다시 써서 무슨 득이 있으리. 참신한 인재를 천거한다면 내가 왜 이같이 말을 하리. 정종은 찬성하지 않았다. 박성명이 들어와 요직에 앉아있다. 길제까지 입사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조정하는 요직은 방언의 친구들로 가득함이 아니겠는가. 전하, 시대가 달라졌음이옵니다. 국초에 고려 유신을 자처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쳐서 없애야 하는 것이었고 지금은 흩어진 인재를 회유하여
다시 모아 동참하게 해야 할 것으로 아옵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승번이 자의로 사임을 했는데 길제를 회유해서 다시 쓰고자 하는 세자 방원의 생각을 나무라기 어려웠다. 정종은 착잡한 심정으로 내뱉듯 대답했다. 사람을 보내시게 만나보는 것이야 나쁠 게 없겠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말이었으나 세자 방원은 찬성으로 받아들인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세자가 물러가자 정종은 외로움을 느꼈다. 이러고도 주상인가. 불쑥 혼자 소리로 중얼거린 정종은 전의를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의 경상도 선산. 길제는 속히 상경하라는 전가를 받았다.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알 수 없었다기보다는 귀양령이 내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노모에게 작별을 구하고 말에 올랐다. 그는 10여 년 전 개경을 떠나올 때 노래를 남겼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어지버 태평연월이 꿈이란가 하노라. 길제에게 있어서는 그때 노래에 담은 심경은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 그런 그가 왕명을 받고 다시 개경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다. 길제는 전가식의 집을 먼저 찾았다. 그에게 상경하라는 전가를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가식의 설득은 간절했다. 야은 우선 대궐에 나가 사은을 하시게나. 이번 인사에 자네가 봉상박사로 제수되었네. 세자 저하의 힘이 크셨으니 주상 전하를 배하라고 인습으로 곧장 나아가시게. 길제는 묵묵히 앉아 숨을 돌린 다음 이렇게 말했다. 지필묵을 좀 주시게나. 아니 지필묵은 왜? 자넨 내가 상경한 것이 그따위 벼슬이 탐이 나서인 줄 아는가? 나는 다만 세자 저하의 예정을 생각해서 온 것이야. 나아가 만나는 것이 도리인 줄 알지만 도성에 온 것만으로도 나를 불러준 정에 답하는 것이네. 어서 지필묵을 주게나. 전가식은 하는 수 없이 지필묵을 내놓았다. 길제가 조심스럽게 붓을 잡았다. 길제가 옛날에 저와 더불어 반궁 성균관에서 시경을 읽었었는데 이제 신을 부른 것이 그 정을 잊지 않았음이라 여겨지옵니다. 그러나 길제가 신씨 조정에 등과하여 벼슬을 하다가 왕씨가 보구하자 곧 낙향하여 생을 마감하려 하였사옵니다. 지금 부르심은 상경한 것으로 답하옵고 벼슬에 종사하는 것은 길제의 뜻이 결코 아니옵니다. 방원에게 보내는 글에 이어 길제는 정종에게 보내는 글을 썼다. 신이 본래 한미한 사람으로 신씨의 조정에 벼슬하여 문화 주서에 이르렀사옵니다. 여자에겐 두 남편이 없고 신하에겐 두 임금이 없는 법이옵니다. 원하옵건대 신을 낙향케 하여 신이 두 성을 섬기지 않으려는 뜻을 이루게 하고 효도로 노모를 봉양하게 하여 남은 여생을 마치게 해 주시옵소서. 두 장의 상서가 전가식의 손에 의해 각각 세자와 정종에게로 전해졌다. 예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가. 주는 벼슬을 마다하다니 불충이 아닌가. 정종이 경련에 나아가다 화를 내었다. 곤근히 유자답게 대답했다. 길제 같은 이는 마땅히 장록을 더 내려 등용에 써야 할 인물이오나 선비의 뜻이 진실로 그렇다면 그 뜻을 따라줌이 옳을 듯하옵니다. 그럴 때 방원은 길제가 벼슬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펄쩍 뛰었다. 내가 옛 의리를 생각하여 함께 일해보고자 했거늘 야은이 내 뜻을 거역하려 함인가. 내가 친히 만나보겠소이다. 저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윤이 방원의 팔을 잡았다. 아니 내가 친히 만나 따져볼 일이오. 야은의 유학이 비록 나보다 앞선다 하나 나라 일에 힘이 되지 못하는 유학은 무슨 소용이며
초하여에 묻힌 학문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요. 저하 고정하시고 신의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하인이 간신히 방언을 안게 했다. 야은은 신시 때 벼슬을 한 탓에 왕시 때는 벼슬을 버린 사람입니다. 하물며 이제 와서 또 다른 성을 섬기겠습니까? 기왕에는 그 뜻이 확연히 알려진 바 길재가 옛 임금을 위하여 절의를 지켜 공명을 뜬구름처럼 생각하고 장록을 헌신찬처럼 여겨 초야에서 생을 마치려 하는 선비의 뜻을 보였으니 이는 오히려 널리 알려 거울 삼으라 하시는 편이 나을 것이라 아옵니다. 따는 그랬다. 어차피 길재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다면 그 일을 새 왕조의 너그러움으로 과시하고 조선 선비들에게 귀감으로 섬게 한다면 일석이조의 얻음이 있지 아니한가. 그러나 방언의 마음 한구석은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친구마저도 거느리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임금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이기도 했다. 하윤은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더 이상 세자에게 길재의 일에 짐작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소문 들으셨사옵니까 저하? 소문이라니요. 평양백이 신과 우정승을 배려하고 있다는. 아니 뭐라고요? 방언은 머리카락이 곤두세는 것을 느꼈다. 평양백은 조준의 공신호였다. 조준이 하윤과 민재를 죽이려 한다는 것은 방언에게는 영모였다. 제대로 말해보시오. 그게 무슨 말이오이까? 방언이 놀람으로써 길재의 일은 잊혀졌다. 길재는 정종의 허락으로 낙향할 수 있었다. 유학자가 낙향하여 초하여에 묻힌다고 해서 그저 놀고 지내는 것이 아니다. 낙향한 길재가 학문에 전념하고 동리 사람들에게 유구의 도를 심어주었던 일만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일단 방언의 마음을 길재의 일로부터 멀어지게 한 하윤이 말을 이었다. 어찌 그런 소문이 도는지 알 수는 없사옵니다. 평양백이 설마 그런 반역이야 꾀하였겠사옵니까? 그렇다고 또 도는 소문을 어찌 방관하리요? 여봐라, 우정승 들라 이르라. 방언은 좀 더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 민재를 불러들였다. 민재는 또 다른 소식을 안고 달려왔다. 전하, 권군, 박은 등이 조준과 이거이의 죄를 주청해 왔습니다. 이거이가 계림 부인으로 좌천된 것이 사병의 폐기를 상군부에 바치지 않았던 탓인데 그 일은 조준의 말을 믿었던 때문이라는 것이옵니다. 조준의 말이 어떤 것이었게요? 왕실을 호위하는 데는 사병이 강해야 한다고 했다 하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준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했다. 사병 혁반은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취한 조처가 아니었던가. 이거이가 그 조처를 어기는데 조준이 동조했다면 반역할 소지가 있음이라고 알려지기에 충분했다. 방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필시 누군가의 모함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소문이 좋지 않으니 일단 하옥해서 국문해야 할 깹니다. 옳으신 말씀이옵니다. 주상 전하께 아리어 조준을 국문토록 하겠사옵니다. 하윤과 민재가 차례로 대답했다. 방언의 뜻이 정해지고 두 사람이 힘이 합쳐진다면 그것으로 국사의 방향이 정해지던 시절이었다. 조준은 순군 만호, 이직, 윤조와 그의 휘하 병사들에 의해 지체 없이 순군옥에 하욱되고 만다. 조준이 누군가? 조선왕조 창업 공신이며 참변으로 세상을 떠난 정도준과 더불어 조선왕조 2대 이념적 지주가 아니던가. 그런 조준이 순군부에 하옥된다면 인심의 흐름과 시대의 변천이 실로 엄청난 것이리라. 더구나 상왕 이성계가 아직 살아있는데 조준에 대한 국문은 이직이 맡아 했다. 주상전하께서 하문하신 것이니 바른대로 대답하시오. 계림 부윤으로 좌천된 이건희에게
사병의 폐기를 상군부에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일이 있소이까? 조주는 어이없어 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 어찌 공신의 처지로 그 같은 말을 입에 담으리. 나는 그런 말을 한 바 없고 또 그런 일이야 이거이에게 물어보면 알 일이 아닌가. 상께는 그리 전해주시오. 이 일은 이거이로부터 알려진 것이 아니라 공과 이거이가 주고받는 말을 간의 대부, 권진이 사은부와 사관원 등의 사사로이 흘린 탓이요. 공이 진심으로 자백할 뜻이 없다면 이거이는 물론이요 권진까지도 함께 국문하게 될 것이오이다. 그야 당연한 일이 아닌가. 조정에 힘이 없으면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게 된다. 조준의 국문은 그러한 맥락의 하나에 불과했다. 조준이 이거이에게 했다는 불충한 말은 경상도 감사 조박이 이거이로부터 들었다고 했고, 간의 대부 권진은 조박의 말만 믿고 사헌부와 사관원에 흘렸다는 것이다. 사헌부와 사관원에서는 권진의 말을 그대로 상소로 올려놓았으니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한 세자 방호는 자신이 경솔했음을 뼈아프게 자성하면서 순군 만호 윤제를 불렀다. 이 일은 경이 살펴서 공정히 처결하시오. 누구의 말을 들어도 아니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창업 공신을 잃게 될 것인즉 경은 모든 사심을 버리고 만인이 다같이 믿을 수 있게 지혜를 다해야 할 것이오. 뒷감당은 내가 할 것이오. 명심하여 거행하겠사옵니다. 윤전은 깊이 허리를 굽히고 인수부를 물러나왔다. 누구의 말도 듣지 말라는 세자의 당부는 윤저에게 있어 비길 수 없는 큰 힘이었다. 윤저가 막 대궐을 나서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이거 보시게 민재였다. 윤저는 부르는 이가 분명 우정승 민재인 줄을 알았지만 짐짓 모른 체하고 순군옥 쪽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민재가 자신을 불러세운 까닭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 보시라니까. 민재가 기어이 윤재를 불러세워 마고 뒤쪽으로 데리고 갔다. 세자 저하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힘을 좀 써 주셔야겠네. 무슨 말씀이오이까? 저는 순군 만호일 뿐입니다. 국문을 힘잘하는 데까지 하란 말일세. 조대감은 하윤과 나를 해치고자 했음이 아닌가. 허술한 국문으로 넘길 우인이 아닐세. 섬찟한 기분이 들었으나 윤전은 내색하지 않았다. 소신껏 할 뿐입니다. 윤전은 민재를 뿌리치고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다. 민재의 속셈이 저와 같았던가. 재상 몫으로 가장 먼저 손꼽히는 조준을 내몰고 싶다는 말인가. 아무래도 좋다. 나는 내 소신대로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세자저하가 원하는 일이다. 순군에게는 이미 조박까지 갇혀있어 모두 네 사람을 문초하게 되어 있었다. 윤전은 이직 김승주와 더불어 조준, 이거이, 권진, 조박들을 차례로 공문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거이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소. 조준이 이어 이거이가 말했다. 나는 평양백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소. 내가 사병의 폐기를 상군부에 바치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나의 불찰이었고 나는 그것으로 계림 부윤으로 좌천되었소. 이거의 말에 조박이 발끈했다. 이공이 계림 부윤으로 가서 나를 초청해서는 계림 동원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소. 계림이란 지금의 경주였으니 경상도 감사로 나가 있던 조박이 자신에게 소속된 땅으로 좌천된 이영기와 더불어 이거이와 더불어 그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었으나 이거이는 완강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일이 없소. 조공이 내게 술을 마시게 했지만 나는 취하지 않았소. 내가 평양백과 해온 일이 얼만데 그에게 그런 말을 하겠소이까. 결국 조박의 무고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남으로써 이 사건이 매듭지어진다. 조박은 가의 옹주와
불로를 익골하게 하여 정종의 환심을 사면서 새로운 세도로 등장하는가 싶었으나 이 일로 철퇴를 맞게 된다. 조준과 이거이를 풀어 각각 집으로 들어가게 하고 조박은 이천으로 편출시킬 것이며 권지는 축산도로 부처할 것이니 그리할라. 정종에게는 무척도 괴로운 나날이었다. 세자 방언이 의욕을 보이면 그만큼 정종은 빚을 잃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수부의 하명이 민생을 염려하는 것이 많았으니 조정이나 백성들의 이목이 세자에게 쏠림은 당연하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사냥하는 곳이 모두 농장이다. 철원 이북에서부터 한양 동쪽에 이르기까지 경작하지 않는 빈 땅이 없어서 사냥을 하면 반드시 곡식을 손상하게 된다. 오직 평주 남쪽에 돌고 있는 빈 땅 100열이나 있으니 그것으로 사냥하는 동산을 만들어 사람들이 나무하고 벌채하는 것을 금하고 매년 가을과 겨울에 그곳에서 사냥을 하여 무예를 훈련하고 다른 곳에서 사냥하는 것을 금하게 하라. 물론 인수부에서 정한 것이 곧 왕명이 되지는 않는다. 정종이 그것을 추인하고 윤호함으로써 비로소 왕명이 된다. 정종은 하루에도 몇 번씩 덕비 김씨의 말을 상기하곤 했다. 전하, 따르는 신하가 없는 보위를 지키느니 차라리 상왕으로 물러나시어 편안한 여생을 보내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그런 덕비의 말에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종은 선뜻 물러날 결심을 못했다. 보위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다. 때로는 상왕인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인수부의 힘을 줄이고 주상인 자신만을 비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 혼자의 생각일 뿐이었다. 그 무렵 상왕인 이성계는 조정이나 정사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자유만을 만끽하려는 사람처럼 자주 골 밖으로 나돌았다. 이성계의 안식처는 신암사였다. 그는 현비 강씨의 혼백을 위해 지은 흥천사를 가고자 했으나 그로 인해 말이 많아지는 것이 싫어 가까운 신암사를 택해 예불을 드리는 것으로 소일하고 있었다. 8월 21날 세자 방호는 신암사로 나아가 상왕에게 환궁하기를 정했다. 상왕 이성계는 미간을 찌푸렸으나 방원의 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상왕이 거처하는 덕수궁에는 향연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의안궁 이황, 자의정 성성린, 청천백 이거인, 판승령 부사, 우인열 등이 차례로 나가 신암사에서 돌아온 상왕에게 헌수했다. 상왕은 자주 골 밖으로 나간 것이 민망해서인지 빨리 취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았다. 좌중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자 상왕은 껄껄 웃으며 엉뚱한 제의를 했다. 내가 연꿀을 지을 것이야. 상왕은 말을 마치자 술잔을 비우고 낭랑한 소리로 시를 읊었다. 명월 말년 오동잎 밝은 달은 발에 가득한데 나 홀로 서 있네. 모두들 숨을 죽였다. 다음 귀절이 어찌 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상왕은 치한 얼굴로 방언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비록 급제는 하였지만 이런 글귀를 쉽게 짓지는 못할 것이야. 방언은 망설였다. 그 나름대로 받아넘기고 싶었으나 상왕의 진의를 몰라 잠자코 있었다. 산하의구 인하제 산하는 의구한데 인걸은 어디 있느냐. 좌증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상왕의 연기 때문이었다. 쓸만한 인재가 없다는 것이 아닌가. 정종은 정종 나름대로 부끄러워했고 방호는 길재가 돌아갔음을 상기했다. 여봐라, 무여바를 불러라. 무여바는 상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기생이었다. 신덕 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조정은 원상의 딸과
유준의 딸로 후궁을 맞아들였으나 상황은 그들보다 무여바를 총애하고 있었다. 무여바가 나타나자 활기가 살아났다. 세자 방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읊은 마지막 구절을 마음속으로 되뇌이곤 했다. 사나는 의구한데 인걸은 어디 있느냐. 상황은 이 구절을 읊기 전에 분명히 말했었다. 내가 급제는 하였지만 이런 글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는 사람이 없어. 임금의 자리가 과할 것이라는 말도 되고 임금이 되거든 인재를 널리 등용해 쓰라는 말도 된다. 아무튼 겉보기에는 무척 즐거운 주연이었지만 방원의 마음을 무겁게 한 밤이었다. 이번 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